예, 안녕하십니까. 김종욱입니다. 오늘로 제 강의가 시작된 지 꼭 1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네, 제 강의의 원래 계획은 불교와 철학의 만남, 그래서 크게 보면 두 파트로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와 철학이 왜 만나야 되는가, 그래서 문명의 역사를 따지면서 그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게 첫 번째 파트고, 두 번째가 실제 만남의 모습을 주제별로 탐색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죽음이라든지 변화, 뭐 자연, 인간을 동서양 사상과 불교를 대비시키면서 비교하려고 했는데, 이 두 번째 파트는 들어가지는 못하게 됐습니다. 무척 아쉽게 생각하고 몇 가지 사정상 제 일신상의 사유 때문에 못하게 된 것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다시 인연이 된다면 또 강의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년 동안 강의한 거를 한번 그 핵심만 추려서 전체적으로 조감을 하고, 마지막으로 불교가 현대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벌써 1년 전 이야기인데, 그때 우리가 고대 문명부터 이제 시작을 했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인류의 고대 문명 하면은 이쪽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에게 문명, 그리고 인더스 문명, 그리고 황하 문명, 이 한 5개가 있었는데, 이것들을 저는 이 당시에 어떤 그 핵심적인 종족, 즉 아리아족과 그리고 셈족, 그리고 한족, 셋을 나눠가지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리아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어족상으로 보면 인도 산스크리트 하고 그 유럽을 이제 동일 어족으로 보죠. 인도 유럽 어족.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어족상의 그 일치성이지 실제 종족의 어떤 실체는 없지 않느냐 이야기하는데, 그건 일부의 견해이고, 어쨌든 언어의 일치성을 미뤄보건대 어떤 굳이 어떤 민족 단위가 아니래도 어떤 동일 어족을 사용하는 어떤 한 집단으로서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아리아족을 이렇게 상정한다면은 이 아리아족의 이동이 중요한 변수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아리아족의 위치를 보통 이쪽에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에 여기 코카수스 산맥이 있고 그 북쪽에 해당되는 이쪽이라고 잡았었습니다. 근데 이 아리아족이 이동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먼저 서쪽으로 가게 돼서 원래 에게 문명을 형성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들이 그리스,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리스 문명의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일부는 정남쪽으로 향해서 이쪽에 형성되고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갖다가 와해시키고, 그들이 페르시아 제국을 성립하면서 이들이 오늘날 이쪽 중동의 문명의 핵심을 위치에 차지하게 되고, 대신 이들은 밀려나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일으켰던 원래의 셈족은 밀려나고, 특히 이들이 이쪽으로 가서 히브리라고 하는 오늘날 기독교적 문명을 양산하는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는 이쪽으로 나와서 여기에 있었던 인더스 문명을 갖다가 몰아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오늘날 우리가 인도 문명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리아족이라고 볼 수 있고, 원래 선주민이었던 드라비다족, 주로 드라비다족을 얘기하는데, 그들은 이제 남쪽으로 밀려나는 형국이 됩니다. 이렇게 보신다면은 아리아족의 이동을 통해서 그 전에 성립했었던 인류의 고대 문명이 어떤 식으로든 간에 연관을 맺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한족이 성립했었던 황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독자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가 그것을 신에 관한 어떤 개념을 통해서 비교를 했었는데, 아리아족의 어떤 일치성, 적어도 인도와 유럽의 어떤 일치성을 알아볼 수 있는 게 신에 대한 묘사 단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산스크리트로 얘기하면 데바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그리스로 얘기하면 제우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라틴식으로 얘기하면 데우스라고 하는 이 말들 모두가 다 디우라고 하는 어떤 밝은 하늘을 뜻하는 일치성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어떤 그 어족상의 일치성, 그리고 어떤 신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최고 신이기 때문에 어떤 다신을 전제한 그런 다양성을 느낄 수 있고, 반면에 셈족은 원래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의 그 신을 묘사하는 단어,
그들의 신은 유일신이라는 특징이 있죠. 그게 일신이라고 됐습니다. 이것이 그 히브리적으로 묘사가 됐었을 때는 엘로힘이라고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슬람에 가면은 알라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알이라고 하는 정관사에다 일라라고 하는, 그래서 다 일신의 그 자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신다면은 엘로힘 또는 야훼, 여호와를 통해서 성립된 유태교, 기독교와 어떤 이슬람 사이의 셈족 내부의 어떤 일치성을 찾아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셈족이 분화가 됐는데, 이 한족은 소위 신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어떤 이게 번개라고 했었죠. 번개의 형상이고 이것을 보여주는 건데, 또는 이것이 하늘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천 개념을 뜻한다고 하는 것이 중국의 독자성이 있고, 게다가 이런 천이 도덕적 천, 도덕천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모든 어떤 그 재반 현상을 도덕과 관련시킨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독자적 특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신다면은 적어도 이런 이 분기점을 여기로 잡건 여기로 잡건 중국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아리아족, 셈족 계열과 그리고 셈족을 통해서 영향을 주고받았었던 이 모든 것과 상당한 단절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단절을 극복하는 것이 결국에는 불교를 통해서 이것이 어떤 그 융합의 단서를 모색했다. 즉 중국 불교의 어떤 역사적 의미를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단절, 적어도 인도적인 어떤 불교가 중국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들이 어떤 세계사적 문명 사회 속에서 지극히 어떤 독자성이 폐쇄성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것이 불교와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융합과 화해의 단서를 모색할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고대 문명 이야기를 했고, 이렇게 아리아족, 셈족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그 이후의 문명을 보면은 그리스적인 것과 히브리적인 것, 그리고 인도적인 것, 중국적인 것, 크게 한 4가지 파트가 있었는데, 그리스라고 하는 것은 눈, 시각적 특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이쪽은 청각적 특성이 있고, 이쪽은 어떤 마음을 주로 한다면은 이쪽은 어떤 몸, 몸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시각적 사유에서 나오는 것이 이성이고, 어떤 보이지 않지만은 들려오는 말씀, 그 신의 계시가 말씀을 통해서 들려온다고 했었을 때 그것에 대한 신앙, 그리고 어떤 윤회에서 벗어나는 해탈로 넘어갈 때 반드시 요가 명상을 통해서 넘어간다고 하는 어떤 명상 상태에서의 마음의 움직임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나오는 것은 어떤 해탈을 추구한다고 하는 이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중국 사상의 특징은 체라고 했었습니다. 이 체는 어떤 몸을 뜻하는데, 즉 유기체로서의 몸을 뜻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의 신체 유기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기관들이 어떤 조화, 전체적 조화를 유지한다는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어떤 전체와의 조화, 그래서 어떤 전체나 일체를 추구한다고 하는 그 체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몸이라고 하는 구체성을 또 뜻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여러 가지 단서들을 끌어낼 수 있어요. 여기서 어떤 기의 움직임을 통해서 기철학이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동양의학이 여기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전체와 일체를 보존한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본다면은 어떤 진시황제 이래로 형성됐었던 중국의 전체적 바운더리를 일체성으로서 유지하고자 한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단서인데요. 왜냐하면은 결국 정신적 이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민족 불문하고 전체적 바운더리를 유지해서 전승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교가 됐건 도교가 됐건 불교가 됐건 그 일체성을 위해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었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오늘날 자본주의가 됐건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됐건 일체성 보존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이용 가능하다면은 그런 이념체계는 별로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어떤 현실, 구체적 현실주의가 전체적으로 깔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4가지의 특징,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보면 모든 것을 어떤 이상적 가치도 현실 속에서 융예시키고자 하는 이런 중국의 특성이 있는데, 이런 4가지가 결국 합쳐진다고 그랬었죠.
그리스 히브리적인 것이 합쳐지는 것을 제가 어떤 타이틀로 설명을 했냐면은 바울이 바울이 서쪽으로 간 까닭이 뭐냐. 그런 것이었고, 이것이 합쳐지는 것, 인도적인 것과 중국적인 것이 합쳐지는 것을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이 뭐냐는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서쪽으로 간 것, 즉 로마 쪽으로 포교를 나갔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이 양요소, 헬레니즘적, 히브리적 요소의 어떤 융합이고, 그것은 기독교적 신앙을 이성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즉 중세 카톨릭 철학을 낳는 단서가 됐었다.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신다면 소위 기독교라고 하는 것, 즉 이때는 주로 카톨릭을 뜻하죠.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기독교 그 자체로만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자체도 어떻게 보면 문명 융합적 산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인도와 중국, 여기서 대표적인 것이 선불교를 뜻했는데, 즉 중국화된 불교, 즉 인도의 불교 사상이 중국의 고유한 사상과 만난다. 즉 도가 사상과 유가 사상과 만나서 새로운 불교를 만들어내는 것이 선불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기독교나 중국화된 불교의 대표로서 선불교라고 하는 것은 각각 문명 융합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네 가지 요소가 또 둘로 융합이 돼서 어떤 각 시대를 갖다가 풍미하게 되는데, 이것의 특징은, 카톨릭적 기독교의 특징은 결국에는 폐쇄성을 유지하는 체제로 갔고, 이것은 어떤 개방성을 뜻한다고 그랬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중세천년이 상징하듯이 유럽이 단일의식으로 묶이게 되죠. 기독교적 단일의식으로 유럽이 묶이게 되고, 어떤 신앙적 단일성 유지함으로 해서 결국에는 자기들의 어떤 단일의식은 있지만 외부에 대해서는 배타성을 강하게 띠게 됩니다. 이런 것이 전투적 신앙심으로 나왔을 때 십자군 전쟁이라는 형태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배타성이 종교 내부적으로 보면 어떤 이단 또는 이단에 대한 어떤 신문을 종교재판소라는 형태로 신문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교도에 대해서는 어떤 전쟁의 양태로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단일의식을 지극히 배타적 형태로 표출하는 그런 시대의 천년을 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선불교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 개방성이라고 하는 이유는 불교 내부적으로 보면 공 자체가 이제 개방성을 뜻하기도 하는데, 인도적인 것과 중국적인 것이 만나서 어떤 중국화된 불교가 형성되는데, 그때의 대표된 시대가 수당대에 만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당이 상징하는 것은 지극히 국제적 문명이라고 볼 수 있죠. 적어도 범아시아권이 불교를 통해서 어떤 이 유럽에 버금가는 어떤 공동적 생각, 공유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런 국제적 개방된 문명사회 속에서 어떤 이념적 지주도 작용했던 것이 불교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불교 내부적 교리가 어떤 그 당시의 정치 현실과 만나서 어떤 개방화된 사회를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문명의 융합의 형태는 다르지만은 융합됐다고 하는 점에서는 일치가 있지만은 그 양상은 이쪽에 소위 중세천년이라고 하는 시대, 그리고 여기 수당대까지는 상당히 다른 길을 갔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다른 길을 간 것을 정반대의 양상으로 가게 하는 것, 즉 중세적 폐쇄성을 서양식 역사로 분해하면 근대가 되고, 이것은 어떤 개방성을 상징한다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반대로 가게 하고, 그리고 어떤 중국적 개방화된 시대가 어떤 폐쇄성이라고 하는 시대로 가게 하는, 그러니까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 위치에 어떤 모티브가 되는 것이 팍스 몽골리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내지는 어떤 몽골 세계 대제국을 기점으로 해서 다른 길을 간다 이야기했었죠. 그 팍스 몽골리카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쪽에서 벌어지게 되는 것이 먼저 어떻게 보면은 역사상 세계 최대의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몽골 세계 제국이 팍스 몽골리카, 즉 몽골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어떤 그 평화가 유지되던 시대, 즉 시기상으로 보면 13세기 내지는 14세기경에 해당이 됩니다. 이때에 중국의 어떤 그 대표적인 발명품들, 인류유산의 대표적 3대 발명품이라고 하는 인쇄술과 화약과 나침반이라고 하는 이것이 다 중국의 것이죠. 이것이 이슬람을 거쳐가지고 유럽 땅으로 전수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어떤 그 전달자적 역할도 이야기했었는데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유럽에 전달되고 나니까 인쇄술에 보급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식의 확산을 갖다가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여기서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프로테스탄트가 형성되는 그것까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개방성이 나온다고 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상에 있어서의 개방성을 뜻한다고 그랬었죠. 사상에 있어서의 개방성. 그래서 처음에는 참 아이러니컬하죠. 중세가 기독교적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적 지식에 있어서는 철저한 폐쇄적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식과 권력은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적 지식을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그 지식이 보급되면 곤란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권력을 쥐고 있던 소수의 성직자들만 기독교적 지식을 공유하고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배타적이었는데 이것이 인쇄술의 확산과 루터의 번역 작업을 통해서 확산이 돼서 결국에는 어떤 카톨릭 체제가 와해되고 프로테스탄트가 등장하는 것. 그리고 이런 인쇄술을 통해서 또 계몽주의 사조가 시민사회 전반에 퍼져서 어떤 그 시민혁명을 낳게 하는 이런 어떤 사상적 개방성을 가져온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화약이 이슬람을 거쳐서 보급이 되는데 이것은 전쟁 양상을 바꿔놓게 되죠. 즉 성내에 안주하고 있던 영주들을 갖다가 그 화약, 즉 포를 통해서 그 성곽을 무너뜨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어떤 중무장 기병, 즉 기사들이 전쟁의 중심이 아니라 어떤 보병들이 전쟁의 중심에 가게 되고 이 보병들이야말로 어떤 다수 전쟁에 있어서도 그야말로 이제 엘리트 싸움이 아니라 다수의 싸움이 되는 것이고 그 다수를 충당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용병을 살 수 있는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자본이 지배하는 시대가 그러니까 그 전쟁을 자본이 지배하는 이런 시대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런 어떤 자본을 낼 수 있는 것이 시민계층이었기 때문에 이런 시민계층이 이제 급상승하는 이런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영주가 몰락함으로 해서 권력이 개방화된다. 즉 어떤 시민들이 그들의 어떤 권력을 처음에는 이제 왕권이 강화되는 데로 갔지만은 그 왕에게서 권력을 뺏어오게 되는 그런 어떤 권력의 개방성의 시작이 이쪽 화약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침반은 어떤 해양술의 발달을 가져오게 돼서 항해술이 발달하게 되고 원거리 항해가 가능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영토상의 개방성을 뜻하기도 합니다. 영토상에. 근데 이것은 유럽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개방성이겠지만 그 나머지 지역에 있어서는 드디어 침략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페인 포르투갈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제국주의적인 것이 벌써 근대 초기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어쨌든 나름대로 이런 어떤 개방성이 있고 이런 개방성의 특징은 결국 시민적 개방성이라는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의 주체가 되는 것이 시민이라는 이야기죠. 어떤 그 자본을 통해서 자본을 그 토대로 해서 어떤 사상, 합리주의적 사상 부장을 하고 어떤 그들의 어떤 계몽주의를 통해서 권력을 갖다가 그 시민계층으로 이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영토적 확산에 있어서 핵심적 위치를 하게 되는 이런 어떤 시민이 주체가 되는 그런 개방화된 시대가 이런 근대적 개방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이 결국에는 나중에는 제국주의라고 하는 어떤 그 공격적 개방성의 형태를 띠게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팍스 몽골리카가 동아시아에 영향을 미친 것은 유럽과 정반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수당대가 상징하는 개방성이라고 하는 것이 송원을 거쳐서 명청대라고 하는 이 시대에 가게 되면은 철저한 폐쇄성의 어떤 중국 사회 내지는 동아시아 사회가 되는데 그것은 왜냐하면은 팍스 몽골리카라고 하는 세계 제국이었지만은 원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원.
그러니까 그 몽고 제국이 원위로 축소된다는 겁니다. 즉 거대한 제국이 네 파트로 쪼개진다고 그랬었고 그 중에 한 파트로서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원이 성립되는데 쿠빌라이를 중심으로 해서 성립된 이 원의 어떤 의미는 그렇죠. 그러니까 몽고라고 하는 유목사회가 이제 한족 중심의 정착사회로 편입된다는 것이고 어떤 유목성에서 이제 정착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는 중국 땅이 원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지배지가 아니라 자기들이 살아야 될 정착지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해서 그 어떤 세계제국이 중국 내부로 이제 축소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들이 중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다시 과거제를 부활시키게 되고 그 과거제의 부활 속에서 그 원전에 성립됐었던 송이 이제 북송과 남송이 있는데 남송대 성립됐었다가 금방 이제 송의 멸망과 함께 잠복해 있던 주작을 다시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국한됐던 주작을 어떤 통일 중국 제국을 통해서 전국화시키게 되고 과거제의 부활을 통해서 주작이 관악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송원대 관악의 위치를 갖던 것이 명청대까지도 끝까지 관악의 위치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런 형태를 띠게 되는데 이런 어떤 주장 내지는 성리학이 상징하는 것은 어떤 폐쇄성의 체제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때 폐쇄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화적 폐쇄성이죠. 문화적 폐쇄성이에요. 그러니까 유교 문화, 어떤 성리학적 문화를 통해서 어떤 폐쇄된 사회를 유지한다고 하는 건데 그것을 폐쇄라고 하는 이유는 강력한 위계 질서에 의해서 사회를 통제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산업공상의 체제 또는 어떤 성과 성리학이죠. 성과 리에 의한 통제 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성과 심 또는 이와 기를 분리하는데 같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죠. 주자학이 성립될 때 주자학은 불교의 비판을 통해서 성립된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교의 비판은 이런 식으로 드러나죠. 불교는 성과 심을 같이 보죠. 어떤 불성과 그러니까 선불교에서 할 수 있듯이 어떤 그 마음이 그 본성 그대로 어떤 불성과 어떤 해탈을 담보하고 있는 그러니까 심과 성을 분리하지 않는데 주작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도덕성을 통해서 인심을 통제해야 된다는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윤리적 천리 또는 그것이 어떤 내면에 들어간 게 성인데 이런 어떤 윤리에 의해서 기적인 현실, 혼란된 그 현실이 통제 가능해야 된다고 보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이 철학적으로는 성과 심, 이와 기 사이의 그런 논리인데 이것이 사회적으로 드러나면은 이 성과 리를 담제하고 있는 사대부들이 결국 사대부 계층이 일반 백성들을 갖다가 잘 통제하고 백성은 거기에 따라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고 그리고 이런 것이 대외 관계로 드러나면은 조공책봉 구조를 통해서 어떤 중화 질서를 편입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화 질서는 화이의 구조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인데 화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이것은 지역상으로 보면 이제 중국을 뜻하게 되겠죠. 그리고 한족을 뜻하게 되지만은 이것이 문화적이기 때문에 어떤 유교라고 하는 것을 즉 성리학적 질서를 공유한다고 했었을 때 그들이 범화로서 이제 통합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을 이로서 배척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사상적 또는 정치적 그리고 대관계에 있어서 철저한 어떤 위계 질서, 성리학이 제공하는 위계 질서에 의해서 모든 걸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평화는 유지가 됐었죠. 그래서 명청대의 몇백 년간의 평화는 유지가 되는데 그런 문화적 폐쇄성과 이쪽 아까 설명한 근대에 성립됐던 그런 개방성, 시민을 주체로 성립됐었던 그런 개방성이 충돌되는 것이 바로 아편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방성이 최종적으로 꽃피운 게 팍스 브리타니카, 영국 중심의 평화체제와 명청대의 평화체제인 팍스 세니카가 충돌하는 것이 어떤 아편전쟁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근대의 개방성이 뜻하는 게 팍스 브리타니카의 본질은 그렇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삼중의 혁명이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혁명, 시민혁명, 그리고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트리플 레볼루션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 근대 체제인데, 이것이 뭐 합리주의가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이고, 이것이 어떤 계몽주의가 깔려 있는 것이라면은, 이 밑에 깔려 있는 것은 산업주의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어떤 사상적 기반을 가지고서 근대화를 추진하게 되는데, 이들의 근대화의 어떤 사상적 토대라면은 이것은 어떤 그 제도적 토대가 제공을 했었고, 이것은 어떤 기술적 토대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과학적 합리주의의 어떤 기본이 되는 것이 원자라고 하는 거, 이것이 어떤 개인이라고 하는 거, 권리를 지닌 개인, 그리고 산업주의의 토대가 되는 것이 어떤 부품화입니다. 이렇게 보신다면은 근대의 어떤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합리주의가 상징하듯이 합리성, 모든 것은 이성과의 일치를 추구해야 된다고 하는 거, 그리고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모든 것은 분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는 이런 분할적 사유의 방식, 그리고 분할해 놓은 것을 합리적 질서를 통해서 파악했었을 때 전체적으로 계속 발전, 끊임없이 나아지는 진보를 낳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도, 이런 것이 근대를 유지하는 서양적 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성립됐던 자연과학이 이쪽에서 나오는 어떤 기술주의와 만났을 때 과학기술이 이제 합쳐진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여기서 소위 그 서양적 의회민주주의라는 게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런 거였는데, 결국 팍스 브리타니카의 본질은 제국주의로 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때의 모든 잠복하고 있던 어떤 합리적 개방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유지시켜줬던 이성 그 자체가 배타적이라고 했었죠. 이들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시민으로서의 개인의 이성인데, 사실 내용상으로 보면은 재산을 소유한 어떤 성인 남자를 뜻한다. 따라서 그렇지 못한 자들에 대한 사실은 배타성이 잠복되어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이 산업사회가 전개되면서 그 산업 생산성의 발달을 하게 되니까 거기서 나오는 자본과 상품이 과잉되게 되죠. 남는 것에 배출 창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장 개척을 나가게 되고, 이것이 어떤 공격적, 종래의 어떤 합리적 개방성이라는 것이 어떤 해외 시장 개척이라고 하는 공격적 개방성의 형태를 띠는 것이 제국주의인데, 이것이 바로 팍스 브리타니카였습니다. 이들이 바로 아편전쟁을 통해서 문화적 폐쇄성의 어떤 청과 싸움을 하게 되는데, 승리는 이쪽에 가게 되죠. 따라서 동아시아 사회를 비롯해서 모든 사회는 결국에는 이쪽을 빨려 들어가는 그 길을 걷게 됩니다. 그것이 근대화일 수도 있고 서양화일 수도 있고, 그 중에 일부를 추구한다면 합리화 내지는 민주화이기도 하고, 또 한 번 얘기하면 산업화이기도 한 그 길을 모든 전 지구가 지금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아편전쟁을 통해서 충돌하게 됐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서양식의 어떤 개방화된 사회로 편입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개화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이런 개화의 모습은 다 똑같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한중일 삼국을 비교해 보면 팍스 시니카 체제, 즉 유교적 문화의 어떤 그 동질성을 통해서 유지되던 그 시대인데, 그때의 유교는 성리학입니다. 그런데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한중일이 다 다르다고 했었죠. 이 중국과 일본과 한국이라는 식으로 비교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중국 성리학의 특징은 성리학의 전개 자체가 다양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자학과 양명학과 실학이라고 하는 것이 단계별로 어떤 현실적 필요에 의해서 축차적으로 진행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송원대에는 주자학, 물론 그 이후에도 관학의 위치는 가지만은 어떤 그 사유의 어떤 장애에 있어서는 철학적으로 보면은 명대에 가서는 주자학적 교조주의를 갖다가 타파하기 위해서 양명학이 사유의 전면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명이라고 한 한족이 망하고서 이방민족의 청이 등장하니까 그런 반성의식 속에서 실학사상이 중국에서 싹트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범성리학의 어떤 재반 계기가 세 요소가 다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주자학, 양명학, 실학의 3대 요소가 다 있는데, 이것이 축차적으로 단계별로 진행됐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었죠. 근데 이 밑에는 어떤 현실주의가 잘 반영이 돼 있었다는 것이고, 일본 성리학의 특징은 그런 중국적 성리학의 재반 계기들을 똑같이 다 받아들이면서
다양하게 이쪽도 전개를 했었는데 그 특징은 신도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신도라고 하는 일본 고유의 그 사상과 언제든지 습합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서유의 특징은 과연 이게 어디까지 일본적이냐 하는 것이 큰 관심사였습니다. 그때 일본적이라고 하는 요소는 결국에는 신도와 얼만큼 가깝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잣대의 기준을 제공하고, 그래서 주자학이나 양명학 이런 것조차도 다 신도 쪽에 빨려 들어간 것이었고 불교조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땅에 들어온 외래 사상들은 모두가 다 신도라고 하는 스펙트럼을 거치지 않는 이상 살아남기 힘든 이런 형국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상징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일본 고유의 어떤 원생적 내셔널리즘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내셔널리즘을 자세히 설명했었는데 민족주의, 국민주의, 국가주의가 있는데 일본적 특징은 어떤 그 민족주의와 국가주의가 교묘하게 결합돼서 어떤 자민족 자국가 중심의 어떤 폐쇄적 체제인데 그것이 신도가 상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상에 있어서도 완전히 그 자기들 식대로 그 어떤 그 각색해 나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조선의 특징은 이것이 어떤 획일화된다는 거예요. 획일화라고 하는 것은 범성리학의 3대 요소 중에 한 가지만 판다는 것이죠. 즉 주자학 일존주의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떤 양명학과 실학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양명학은 거의 그 간판도 내걸기 힘든 상황이었고 실학은 결국에는 아쉽게도 실패한 운동으로 되고 말았죠. 실학이 성공했으면은 조선 유학의 자체 갱생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이 실패했다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뜻하는 것은 어떤 이의 절대화의 길을 갔었다. 이의 절대화, 주자학이 상징하고 있는 어떤 이의 절대화가 중국보다도 더 강화되는 거. 그래서 퇴계 선생과 일곡 선생의 그런 이야기도 했었죠. 이의 어떤 절대 상대의 문제. 근데 어쨌든 다시 절대화되는 이 길을 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것이 지금 무너지고 서양식의 그런 근대화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개화의 길을, 개화 내지는 근대화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인데, 따라서 한중일의 어떤 개화 내지는 근대화의 모습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주의나 이런 어떤, 그러니까 이런 서양식의 개화, 근대화를 가기 전에 이런 토대가 성리학이라는 입장에서는 같았지만은 내면적으로 보면 다르잖아요. 이런 다른 계기들을 통해서 근대화나 개화의 모습도 다르게 전개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특징만 이야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특징은 근대화가 일면적 근대화를 갖다는 것이고 이쪽의 특징은 일국적 근대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한국의 특징은 일방적 근대화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근대화의 길을 가게 되는데 일면적 근대화라고 하는 것은 근대화가 삼중의 혁명이라고 되어 있었죠. 어떤 그 사상적, 어떤 그 제도적, 그 다음에 어떤 산업 기술적인 측면이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양무운동, 변법운동, 오사운동에서 보듯이 그 세 가지 계기들을 하나씩 떼어놓고 이제 추구하는 일면만 찾아서 하나씩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 실패한다는 얘기죠. 결국 근대화는 총체적 작업인데 한 면만 하다가 실패했고 이것이 어떤 사상투쟁으로 전개돼서 국공투쟁, 국민당과 공산당의 투쟁이었는데 결국 공산당이 본토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오늘날 이제 중국의 그 공산당 정권이 등장하지만은 현재까지도 일면적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일본의 특징은 일국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치유신을 통해서 성공을 하게 되지만은 그것이 이 원생적 내셔널리즘을 통해서 결국에는 제국주의 형태로 가게 되고 그게 오늘날까지도 현재 그 종전, 패전하고 나서 현재까지도 여전히 잠복되어 있는 그런 질서 속에 있다는 그런 걸 지적을 했었고 조선의 문제는 어떤 이해 절대화를 통해서 일방적이었다. 그래서 개국을 하고 나서도 개화 척사가 계속 싸움을 하게 되고 결국 그것은 식민지 상태로 가게 되는데 이런 식민지적 근대화의 특징이 오늘날 현대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다. 즉 어떤 개발 독재, 남한 사회에서 진행됐던 개발 독재와 북한에서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자주 독재라고 하는 것이 식민지적 어떤 근대화의 모순 속에서 잉태되고 있었는데 이런 두 가지가 계속 지속이 됐었다고도 했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분단은 해결이 안 되고 있고, 그렇다면 통일을 지향해야 될 텐데 우리의 과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는 적어도 이것은 넘어섰기 때문에 어떤 민주에 기반한 그런 통일을 해야 될 텐데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제가 민족과 민주는 구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내셔널리즘을 성립할 때. 근데 모든 사람들이 어떤 감정적으로 민족의 호소에서 통일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했었습니다. 민족에 우선하는 것은 민주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통일의 논의는 민주를 바탕을 두지 않는 통일의 논의는 통일돼봐야 소용없다는 것이고 통일도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정리삼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많은 어떤 제가 압축해서 설명하니까 다소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대화의 길을 거쳐서 어떤 포스트 모던 사회, 그러니까 현대 사회로 들어갔다. 그래서 어떤 그 모던에서 포스트 모던이 상징하는 것이 그럼 바로 이제 전전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떤 뭐 동일성에서 차이로 이동을 하고 실체에서 사건으로 또는 기계에서 생명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은 단순성에서 어떤 복잡성으로 이동하는 그런 사상적 특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소위 근대라고 그러니까 이쪽을 어떤 모던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이쪽은 어떤 포스트 모던의 특징인데 이런 어떤 카오스를 갖다가 주장한다고 그랬었죠. 근데 이런 카오스가 어떤 로고스와의 어떤 조화를 필요하다. 그래서 카오로고스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것은 카오스가 상징하는 불교에서 연기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연기 내부의 질서로서의 공이라고 하는 이런 연기공적 질서가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전전 시간에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 시간에 설명을 했었던 것이 어떤 세계화의 문제. 그러니까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시장과 경쟁의 모든 것을 그쪽에 환원시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부와 자본은 집중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소유와 분열을 낳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에는 민주주의는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확산될수록 민주주의가 가까워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시장의 질서가 좋지만은 그것에 잠복되어 있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는 이상 민주주의는 시장의 확산을 통해서 거저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불교적 대안을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불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시장 환원주의적 동일성의 질서에 편입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차이의 가치도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외받고 소수자로 있는 다양한 차이들을 갖다가 존중하면서도 전체에 대한 관심은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분열만 조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인류 공동체의 어떤 이상적 가치라고 하는 전체에 대한 관심사는 유지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불일불이적 가치를 대안으로서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문명의 어떤 충돌이냐 공존이냐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분명히 여태까지 지금 벌써 제가 그 인류 문명을 이번 시간에 이렇게 그 함축적으로 정리를 했지만은 여기서도 느끼시겠지만은 문명은 충돌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제 이질적인 게 만나니까 충돌이겠죠. 근데 충돌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습학과 어떤 교류를 통해서 또 다른 문명을 양태하고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전개된 역사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충돌해서 일방의 승리를 막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지극히 표면적이고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한다는 얘기죠. 결국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교류를 통해서 결국에는 공존의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어떤 개방화된 문명관을 어떤 불교를 통해서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주장하고 싶은 것은 불교적 문명론이라는 거예요. 문명의 고대사부터 여태까지 이렇게 쭉 보시면은 짐작하실 텐데 불교적 문명론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가 문명을 보는 어떤 그 특징이 어디냐면은 불교 문명의 특징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트랜스컬처의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문화나 문명을 넘어다닌다는 거죠. 교차관계. 즉 어떤 그 문화적 그것만 하나의 형태만은 고집하지 않고 결국에는 교류의 형태를 뜬다는 건데 그것이 문명사에서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 내부적으로 본다면 소위 간다라 불교라고 하는 거 이것은
그리스적인 어떤 헬레니즘과 인도 불교적인 것이 만나서 또 그 표면적으로는 어떤 미술사적 양식을 띠지만은 그 밑에는 대승불교 전체를 갖다가 기여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그 학계에서 미진한 작업인데, 그러니까 대승불교를 불교 내부적인 것이 아니라 저는 단순히 이게 미술 양식이 아니라, 왜냐하면 대승불교가 간다라 지역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그 헬레니즘과의 어떤 그 사상적 관계도 분명히 조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어떤 그리스적인 것과 인도적인 것이 불교를 통해서 만났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인도적 문명과 중국적 문명의 어떤 화학작용으로서 나오는 것이 선불교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이런 것들은 결국 문화와 문명을 트랜스하는 식으로 교차 관계를 통해서 교류했다라고 하는 것의 대표적 증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늘날 바람직한 형태인데, 동서 문명의 어떤 트랜스 내지는 크로스가 중요한데, 그런 단서들은 바로 불교의 역사가 운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잡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노마드입니다. 유목이라는 얘기죠. 유목. 정착하지 않음인데, 이거는 뭐 불어식으로 하면 노마드가 되고 영어식으로 하면 노매드인데, 그러니까 유목, 정착하지 않는다는 거. 불교식으로 얘기하면은 대승불교의 핵심인 무주의죠.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공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트랜스컬처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유목적 특징이 있는데, 이것은 불교사를 보시면 말이에요. 인도 불교사를 보시면은 원래는 처음에는 바라문교, 브라만교라는 게 정통성을 유지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것을 치고 나온 게 불교가 있어서 일시대를 풍미하게 되고, 다시 불교가 힌두교 쪽으로, 힌두교 내부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죠. 불교가 힌두화됐다고 하는데, 어쨌든 불교가 인도 땅을 떠납니다. 머무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 노마드 했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원시 육아 사상이 있잖아요. 육아를 대표로 하고 하는 한나라 때까지. 근데 이게 불교, 수당대의 불교를 풍미했었는데, 이것이 다시 신유학을 통해서 다시 이들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불교가 저는 노마드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떠났다고 봐요. 거길 떠났습니다. 실제 중국에서 지금 불교가 남아있지 않죠. 그러면 어디 갔냐는 거예요, 불교가. 한국에 왔냐? 그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한국에 왔다고 볼 수도 있고, 우리도 같이 여기서 떠났을 때 같이 떠났다고 볼 수 있어요. 후자로 해석하면 어디로 갈까요? 그것은 시간상의 문제인데 결국은 서양으로 간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서양으로 가서 새로운 어떤 불교 문명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한국에 있다, 여전히 있다라고 본다면은, 여기서 불교가 떠났을 때 현재의 한국 불교 속으로 그 노마드 된 것이 여기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불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상이라고 하는 건 유교, 불교 다 중국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예? 그때 들어올 때 대세였기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 신라불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그 시대 전체 수당대의 대세가 불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에 한 시대를 그렇게 간 것이에요. 그리고 고대를 거쳐서 이 신유학의 시대 때에 또 주자학이 들어와서 그것이 대세였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끝없이 대세 편승적으로 왔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현재의 대세라고 하는 서양화에 대해서 정신없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은 그 노마드 된 것은 신라불교는 대세였다고 본다면 현재 한국 불교는 위기이기도 하고 기회이기도 합니다. 위기라는 건 뭐예요? 이제 대세는 더 이상 불교에 유리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옛날은 대세 편승해서 같이 갈 수 있었지만 지금의 대세는 서양화인데, 서양화와 불교는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상당한 위기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그건 기회라는 거예요. 왜? 진짜 새불교의 역사를 다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대세 편승하지 않고 대세의 불리함을 딛고서도 새로운 불교를 갖다가 잉태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현재 맞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동아시아 삼국 속에서 어떤 불교의, 동아시아 삼국 불교의 역사를 보시면요, 중국에서의 불교는 주자학적, 성리학적 질서에 의해서 탄압을 받은 것 같지만 실제 민중들의 불교에 있어서는 정토교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더 확산돼 갔다는 거예요. 예? 일본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유일하게 조선만 유사 이래에 이렇게 불교가 탄압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도성에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탄압을 받고 천민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을 정도였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스님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지식인. 그러니까 한자를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인들이었는데, 그것은 유학자 사대부 아니면 스님밖에 없었던 시절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지식이었는데 상대 지식인이 한 지식인을 갖다가
가장 하층민의를 차별하는 이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사라졌어야 될 텐데 오늘날 이 땅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외려 또 뭐 외형상으로 뭐 1000만이니 뭐 2000만이니 할 정도로 다시 부활했다는 것이죠. 그럼 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 단순히 뭐 옛날 거 다시 살려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왜 살아났냐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는 대세와 상관없이 새로운 독자적 어떤 자생성과 창조력을 발휘할 기회가 이제 왔다는 것이고 그것은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태까지 불교라고 하는 것은 대세에 같이 가거나 아니면은 유학이라고 하는 그런 또 다른 대세가 들어서 그 박해라는 것이었는데 이미 그것을 통해서 살아났던 어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서양화된 대세라는 것을 겪을 만한 자생력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제가 서양화의 대세가 불교에 거슬른다는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사실은 그건 표면적인 것이고 이면에 보면 아니다는 것을 1년 강의에서 느끼셨을 거예요. 즉 현대사회의 흐름들, 문명적인 것, 어떤 세계화의 문제, 그리고 포스트 모던의 철학, 그 저변에 흐르고 있는 것은 그 대안으로서의 가치는 불교가 가장 가깝다는 것을 여러 번 느끼셨을 겁니다. 이렇게 보신다면은 표면적 서양화 이면에 서양화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서양화의 단서로는 불교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회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것이고 그것을 그 위기를 역사상의 초유의 기회로서 살려내려면 결국에는 회통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교 내부적으로 뭐 한국 불교의 특징은 회통이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보다 전 더 크게 생각을 합니다. 불교 내부적 교리의 회통이 아니라 이것은 그야말로서 만나서 통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만남을 상징하고 이 소통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이해예요. 오늘날 이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왜 싸우냐는 거예요. 왜 충돌하고. 결국에는 만나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거저되지 않아요. 그 문명의 저변에 흐르고 있던 어떤 배타성들을 다 쓸어내는 어떤 청소의 작업, 정화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정화 자체도 배타성이 돼서는 곤란할 텐데 그 밑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제가 끝없이 강조하는 것이 연기와 공입니다. 결국에는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의존성에 대한 확보입니다. 연기성이라고 하는 상호 의존. 내가 너를 통해서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의존 관계의 회복이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의 아집과 이런 것은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 비움의 과정. 자기 아집의 비움의 과정. 그랬었을 때 서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이상의 가치가 어디 있겠어요? 바로 그 길을 가는 것이 불교가 가능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불교와 서양 철학 내지는 동서양의 만남의 어떤 당위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굳이 한국 땅에서 이야기된다고 했었을 때 그것은 바로 한국 사회의 말로 오늘날 재반 사상이 충돌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오히려 저런 것을 잘 살려낸다면 어떤 불교가 여태까지 없었던 초유의 새로운 바람직한 역사를 쓸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고 1년 동안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인연이 되면은 다시 만나 뵐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